오늘 중급 4강입니다. 중급 4강은 동화 비평이라 그럴지 동화 분석이라 그럴지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번 시간에 그림책 얘기한 거하고 오늘 동화 얘기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죠. 동화도 같은 성격인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그림책 잘 안 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림책을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화를 오히려 얘기하면 낫겠죠. 참고도서로 조한 에이킨의 걸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초급에서 썼어야 되고, 중급에서 동화는 나중에 로 했는데, 그거 대신에 이 동화의 정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랬어요. 동화 정체라고 이게 잭 자이프스가 쓴 거거든요. 이거를 썼어야 되는 거. 저번 시간에 그림책 했는데, 그림책 초급에서는 이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책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림책,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아키코 그림책에서 이야기책까지. 여기 책이 상당히 많은 우리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많이 동의하고, 이게 초급에서 그림책 괜찮고, 기초로. 그 다음에 조한 에이킨에 쓴 거가 이제 이 책인데, 이게 동화에 접근하는 데 비교적 좋습니다. 남들 잘 얘기 안 하는 것도 일부 있고. 이 동화나 그림책에 제일 불편한 거, 우리가 불편한 거는 그들이 인용하는 책을 읽은 게 별로 없는 게 제일 불편해. 그래서 참 어렵죠. 그림책은 특히 그런데, 동화도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번역도 안 된 책을 예로 들어가면서 줄줄이 쓰니까 참 불편하고, 제가 동화 비평이라고 쓸 때에도 출판사에서도 계속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너무 잘 모르는 책을 갖고서 자꾸 대상으로 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쓴 자료에 보면 유명한 책도 일부 집어넣었죠.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제 어린 왕자도 집어넣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좀 했고, 어떤 것 이를테면 진 메릴의 손수레 전쟁 이런 건 보통 사람 거의 모르니까 그런 걸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오히려 황선미의 마당을 난 암탉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니까 그걸 좀 보기도 하고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죠. 저번에 저번에 그림책에서 구름빵 비판한 것처럼, 동화에서 저는 황선미 같은 경우를 비평하는데 상당히 듣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황선미가 워낙 대표 작가 정도로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이상해요. 대표 작가이기 때문에 더 비평을 해야 되는데, 어찌 걷다가 흠집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유명한 사람이나 대표적인 사람은 좀 보호하자는 식의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순신 같은 경우도 비평을 자꾸 하는데, 그거를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뛰어나거나 유명한 사람일수록 비평을 해서 어떤 한계 같은 거를 좀 보는 게 좋은데, 그냥 유명하거나 훌륭하거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을 뭔가 모델이 될 사람은 완전히 성인 군자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전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 생각해서 전 오히려 유명한 거를 하죠.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제가 소수 의견이고 그런 입장보다는 저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요. 최근에 어린 왕자는 이런 책이 하나 번역됐어요. 이건데 누가 어린 왕자를 죽였는가요? 어린 왕자를, 이 사람은 심리학자면서 모럴 해러스먼트라고 이제 사랑의 가면을 쓴 폭력의 메커니즘, 이걸 한 거거든요. 상당히 전 어린 왕자를 좀 비판적으로 했지만 이 정도로 세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쪽 전문가 입장에서, 심리학 이쪽에서 했는데 상당히 읽을만 해요. 괜찮거든요. 이거를 이 사람이
무슨 여기 보면 이리고엔의 명저 보이지 않는 도착적 폭력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거야. 근데 이게 번역인지 편역인지 모를 정도로 좀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거 번역한 사람은 최복현이라고 시인인데 이 사람 어린 왕자를 되게 찬양한 사람이에요. 참 물론 이 사람이 먼저 했을 테니까 이걸 모르긴 했겠지만 이 사람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어린 왕자의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그걸 그렇게 어린 왕자를 그렇게 해석할 생각은 전혀 못했고 이 사람이 일본 사람 독특한 사람인데 야스토미 아유미라고 이 사람은 남자인데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에 가깝다고 해서 이름을 아유미로 바꿨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유무에서 아유미로 바꿨대. 교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어린 왕자 이런 것들 여전히 어린 왕자의 장점은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 불편한 점을 조금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하는데 물론 비평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동화를 분석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그런 유명한 거 일부러 붙잡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 동화가 아이들한테 그냥 오락이냐 아니면 상당히 강한 교훈적인 가치를 동화를 통해 가르치는 거가 가능하냐 이런 등등해서 둘 다 믿진 않아요. 동화가 오락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동화를 통해서 뭘 뚜렷한 가치를 가르친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전 어쩌면은 그 작품에 깔려있는 전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 물론 그 전제가 우리 삶에서 갖고 있는 전제랑 같을 때 영향을 강하게 미치죠. 우리 삶에서 갖고 있는 전제하고 숨어있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성 정체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의, 봉지, 공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가 선결돼야 되냐면 독자가 현실에서 그 남녀 문제에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의심을 해야지만 그 책이 들어와요. 적어도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잖아요. 그래.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제여도 현실에서의 전제를 이겨낼 수는 없다. 현실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이렇게 일테면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게 남자한테는 주로 똑똑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그리고 여자한테 예뻐야지, 조신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밑에 깔고 있는 상태가 우리 현실하고 얼추 비슷하다. 적어도 걔가 속해 있는 작은 단위에서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때 그것이 강한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얘기를 할 때 삶에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를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주입을 받거나 그런 삶에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동화에서 그것과 다른 얘기를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깔고 있을 때 아이가 그걸 얼마큼 받아들일까? 나는 별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못 받.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드러난 주제를 갖고서 애들을 가르치려는 입장만 계속 갖고 있고,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불판 때문에 그걸 되게 의식적으로 내치는 형태. 그러면서도 여전히 돌아가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저번에 듣지 않았나? 대표적인 게 좋고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이런 것처럼 동화가 비교적 주류 사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그거를 공감하기보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강하다. 그건 우리처럼 비판하는 걸 배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다수의 통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의 통념에 대해서 본인이 의문을 갖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가 다수 의견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동화에서 그것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을까? 어른들처럼 받지 않을까? 어른들은 왜냐면 의심을 좀 하긴 하니까요.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만 죽으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의문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책을 봤을 때 가능하네,
좋을 수도 있네. 야, 참 부럽기도 하고 정말 잘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가능할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사고에 어떤 깔려있는 전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괭이 부림 아이들, 거기서 가난 얘기하는 거죠. 가난을 얘기할 때 제가 쓴 그 앞부분이니까 그거 조금만 보면 이거를 보고서 이제 그 어디지 알라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라딘 리뷰에서 유효종은 작가는 우리에게 괭이 부림할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도연은 세상을 바라보던 작가의 눈이 긍정적이어서 훈훈한 느낌을 준다고 소개하고 있고, 책다세의 홍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하지만 자신 세계에 부끄럽기만 한 아이들, 기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은 아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좀 좋게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제가 가난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라딘 그 리뷰의 대표적인 거죠. 중1짜리가 다 읽고 나서 그러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함께 사는 일이 소중함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교사들이 원하는 거죠. 나는 올해 중1이지만 가난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난 이 책에서 가난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난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위해 부자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결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모양상 따라가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 가난 뭐 좀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가난, 이거 큰일이네. 가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괭이 부림을 아이들에서 가난 얘기를 하면서 작가는 그런 얘기를 겉으로 드러난 주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 전제가 되는 가난 자체가 어떻다는 걸 배우면서 엄청 불편하다라는 거죠. 난 가난하면 안 되겠어. 어떤 형태라고. 그렇죠? 이런 거를 너무나 의식을 안 해. 근데 실은 이런 이게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거다 그래. 이 괭이 부림 아이들은 내가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 김중미 상당히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 쓰는 사람인데, 이 괭이 부림 아이들은 아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좀 없어요. 거의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끔 삼촌이 주인공 같다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 것도 살 문제야. 문학가들도, 문학 비평가들도 지적하면서 하긴 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자. 아이들한테는 그런 가난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물론 가난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건 어렵지만, 그거는 작가가 구성을 그렇게 안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져서 아이들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어른이 나서가지고 풀어가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원래 얘기대로 아이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거는, 저는 그렇게 드러난 주제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전제, 그리고 그 전제가 우리 사회 통념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아이가 그 통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난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까요?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열에 우리들의 일그러지는, 우리는 보통 주제를 갖고서, 주제 내지는 맨 말에 결말을 갖고서 앞에 거를 재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의식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그때 얘기한 선이 악을 이기는 거는 맨 마지막이죠. 거의 10분의 1 마지막이에요. 그 앞부분은 다 악인이 선인을 이겨서 선이 아주 헤매다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그 악인 마지막 대결 벌일 때는 꼭 뜸을 들여. 그렇지? 금방 죽여야 될 것 같아서 잘 안 죽여. 뜸들이다 이제 역전되고 그러죠. 그렇죠? 그전에는 뭐 악인들이 폼나게 막 다 죽이고 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죠. 그러고서 그걸 이제 해석을, 그래서 결국 악인이 그렇게
결국 그 인과응보처럼 뭔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어쩌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걸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상당수가 그런 식의 상징성에 익숙하지 않다고 보거나 그대로 본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벌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것도 그게 아마 양육식인가 그런 데 나오는 건데, 나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주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말, 심한 말을 하고 막 이래서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수가 겉으로 어른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분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벌 안 받는 경우도 많네. 안 들키는 경우도 많고, 저기다 화끈하고 멋있고 이런 식으로 느낌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결론 내지는 결과로 빨리 해석하는 거가 문제다. 그 재밌는 사례도 2개 있어요. 하나가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고, 하나가 이제 우리의 참편 데니인데, 우리의 참편 데니부터 얘기하면 거기가 꽁을 잡는데 이제 거기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걷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꽁이 그걸 먹고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200마리인지 120마리 다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챔피언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동화에서는 배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 아들이긴 해도 아버지가 고립된 것처럼 살지만 주변에 이름 있는 사람들하고 다 한 편이에요. 친한 사람, 의사, 그다음에 목사도 그렇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다 서로 같은 사람이고 대립되는 해젤씨하고만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립돼서 괴상한 사람으로 보이긴 해도 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딴 데 쓴 것처럼 그 인물이 긍정적일수록 주변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일수록 주변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실체가 분명치 않은데, 그래. 그 다음에 거기서는 수면제를 좀 더 많이 먹은 꽁들이 몇 마리 있어서 6마리가 몇 마리 남아서 꽁들이 다 날아가도 6마리 정도는 잡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유쾌한 결말이죠. 다 날라서 허망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 죽었으면 좀 심한 잘못인데, 120마리인가 100여 마리 중에서 6마리 정도야 몰래 잡아 먹을 수도 있지 유쾌한 결론. 근데 그것을 로알드 달이 어른 소설로 쓴 거, 중편으로 쓴 거에는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가고 그냥 남자 둘이 그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수면제로 꽁을 잡았는데 깨면서 다 날라가서 좀 허망하다라는 거. 로알드 달은 어른 소설은 그런 거 많이 썼어요. 이를테면 고가구 수입한 사람이 시골 돌아다니면서 하나 정말 좋은 걸 봤는데, 이게 진짜라고 알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나갈까봐 그냥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그러고 하면서 내가 차 가져올게 하고 차 가져온 사이에 그 사람이 수용체 실어주려고, 잘들에 실어주려고 다리를 잘랐어, 톱으로. 그 사이에. 그래서 가치가 날라.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로알드는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로 똑같은 얘기인데 배경을 어떻게 하고 결말을 어떻게 하냐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이 주제 때문에 그렇게 다 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주제는 소설에서 모양 장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실제로 영향도 많이 안 미칠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치? 결과나 결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실은 중요한 건 그 구성이나 그 앞부분에 이렇게 쭉쭉 전개되는 그런 것 같들. 그리고 어떻게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중심된 사람을 고립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지,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친구라면 상당히 안정적이거나 뭔가 신뢰 갈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이 이러저러한 비판을 의식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결말이 하나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결말이 3개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장 비참한 결말이고, 하나는 중간인데 그거는 못 찾겠다. 그리고 다른 결말이 하나 있었다 그래. 그거를 결말을 염두에 두면 우리들이 읽으니 전혀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말한 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가 후기예요. 철저하게 우화적인 구도를 가진 소품이다. 거기서 엄석대가 보여주는 행태의 원관념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고, 그를 둘러싼 분당장급의 상위 그룹은 지식인 출신의 관료 내지 행정기술자들이다. 첫 번째 담임 선생은 미국이며,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레이먼드 보노가 독재자와의 왈츠라 이름 붙인 미국의 6, 70년대 외교 정책이다. 또 두 번째 담임 선생은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이념이며, 그가 아이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법은 그 폭력성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좀 의외죠. 의외인데 하여튼 자기 뭐 비판이 꽤나 많았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하여튼 결말이 재밌어요. 또 하나의 결말 이런 거예요. 원작 끝무렵에 그런데 끝내든 나도 그를 만나고 말았다. 바로 지난 여름의 일이었다. 통로는 입석객이 들어차 에어컨도 재구시를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 이어진다. 맨 끝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서. 강릉역에 내려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닥불을 끼얹는 듯한 한낮 더위 속에 택시 승강장으로 나가니 우리 같은 피서객으로 이루어진 줄이 구불구불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제는 완연히 징징거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줄 끝에 붙어섰지만 서울 집을 나설 때의 흥겨움은 깨끗이 가셔버리고 없었다. 거기다가 줄 뒤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더욱 사람을 맥빠지게 했다. 뭐? 이 불같은 피서철에 호텔 예약도 없이 왔다고? 모텔이 아니라 장급 여관도 구하기 어려울걸? 아서라, 아예 일찌감치 민박이나 알아봐라. 그것도 해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아니면 이제라도 텐트를 구하던가. 서울에서 따로 출발했으나 강릉에 와서 만나게 된 듯한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가 미처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을 일깨워주었다. 예약은커녕 묵을 방을 걱정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 이건 피서가 아니라 작정하고 고생길에 들어선 것이로구나.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클락슨 소리가 울렸다. 한 번이 아니라 거두불리게 그쪽을 돌아보았더니 멀지 않은 곳에서 검고 번쩍거리는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생유리가 너무 짙어 차 안을 볼 길이 없었으나 나와는 인연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자가용 승용차였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데 다시 클락슨 소리와 함께 우리가 선줄 곁으로 다가온 그 차에서 누가 내렸다. 밝은색 여름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풍채 좋은 사내였는데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어 물었다. 너 한병태지? 예, 그런데 누구신지? 어딘가 낯익은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던 내가 갑자기 굳어오는 혀로 말을 바꿨다. 너 엄석대? 그래도 알아보긴 하는구나. 어쨌든 어서 타. 재수씨와 아이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지 않나. 석대가 그러면서 차 뒷문을 열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타라는 시중을 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자 석대가 사람 조합해는 웃음과 함께 말했다. 재수씨, 병태가 말하지 않던가요? 엄석대입니다. 애들 어서 타라. 아빠의 친구다. 그리고 자신은 앞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더위 속에 징징거리던 아이들이 서늘한 차 안 공기 유혹에 못 이겨 차에 오르고 이어 아내가 한시름 놓았다는 듯 아이들 뒤를 따랐다. 나도 얼결에 아내를 따라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이 넓은 데다 에어컨 성능이 좋아서인지 이내 땀이 먹고 그와 함께 아이들의 징징거림은 즐거운 제잘거림으로 변해갔다. 방은 어디야 잡았어? 석대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내가 공연히 죄 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든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실은 그게 이럴 줄 모르고 어디 민박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러자 석대가 운전기사에게 짧게 명령했다. 어이 경포 관광호텔로. 거긴 이야기 없으면 어렵다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했으나 석대는 여전히 대꾸조차 않았다. 그러다가 호텔 정문 앞에 차가 서서야 한마디 했다. 아이들하고 짐 챙겨 천천히 들어와. 그러고는 앞서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내가 아내와 함께 뒷좌석에 함부로 처박았던 짐을 꺼내 챙겨 들었을 때 아이들은 벌써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없었다. 로비 의자에 아내와 짐을 남겨두고 데스크로 가니 석대가 벌써 방 열쇠를 넘겨받고 있었다. 데스크 일을 보고 있던 종업원들이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으나 열쇠를 내주는 집에는 상냥하고 공손하기만 했다. 가서 짐 풀어놓고 아이들과 바닷가로 나가봐. 난 저녁 때 다시 오지. 7시쯤에. 모두 저녁에는 함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술도 한잔 하자고. 석대가 내게 방 열쇠를 넘겨주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성큼 밖으로 나왔다. 무심코 열쇠 뭉치에 표시된 호실을 찾아가 보니 방은 뜻밖에도 바다 쪽으로 청인한 스위트룸이었다. 킹사이즈 침대가 둘러인 침실 외에 제법 잘 꾸며진 거실이 하나 더 있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탄성을 질러댄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심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법 감동한 눈치로 다가 말했다. 왜 엄석대란 친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보니 대단한 분 같은데.
그 말에 나도 별로 싫지 않은 기분이 되어 받았다. 응, 초등학교 때 친구야. 졸업 뒤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라서. 그래도 저는 날 늘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지.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석대 얘기를 늘어놓고 싶지는 않아 황급히 화제를 바꿨다. 뭐해?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로 나갈 준비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해지기 전에 바닷물에 몸 한번 적셔야 할 거 아니야? 석대가 그날 다시 호텔로 찾아온 것은 쾌적한 객실 때문에 흥겨운 피서객으로 돌아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2시간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긴 뒤였다. 석대는 속이 출출해진 우리들을 별이 5이나 되는 그 호텔이 기획한 피서철 특별 뷔페로 데려왔다. 그런 고급스럽고도 푸짐한 뷔페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라 바로 신나는 잔치였다. 재수씨, 그럼 아이들 데리고 먼저 올라가 쉬시죠. 저는 경태하고 한잔하고 오겠습니다. 음식 차려둔 곳과 식탁 사이를 연신 오락가락하며 식탐을 부리던 아이들이 씩씩거리면서 아이스크림만 핥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석대가 문득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내게는 뒤따르는 말도 없이 앞장서 자리를 떴다. 석대가 나를 데려간 곳은 시내 중심가의 룸사롱이었다. 그때껏 내가 가본 강남의 어떤 룸사롱보다도 번듯하고 큰 업소였는데 미리 연락을 해두었는지 사장이라는 건달 티나는 사내가 구르듯 나와 석대를 맞았다. 이어 들어보낸 두 명의 호스테스도 눈이 확 떠질 만큼 예뻐 사장이 석대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절로 들게 했다. 그러나 내 짐작과 달리 단둘이 되어도 석대는 별 말이 없었다. 나중에 들었다. 그 무효표 둘. 한 편 틀림없이 너희 것이었겠지. 세월이 지나도 그 귀중한 한 표를 잊을 수 없었다. 처음 술잔을 나눌 때 그 한마디를 하고는 아가씨들이 자리를 끌고 가는 대로 맡겨두었다. 30년이 다 돼가는 옛일을 어제 그제 있는 별것 아닌 일처럼 말하는 것이 야릇한 감동을 주었으나 나는 대꾸하기 멋쩍어 술잔을 들어 보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 바람에 술잔이 빨리 돌기 시작해 자칫 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누겨갔다. 석대가 지나가는 말투로 나의 근황을 물은 것은 양주 한 병이 다 빈 뒤였다. 나는 돌기 시작하는 술기운으로 호기를 부렸지만 석대는 그리 내세울 게 없는 내 처지를 대강 알고 있는 눈치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호스티스들이 무슨 일인가로 자리를 뜨자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당연한 듯 말했다. 신통창거든 날 찾아와. 여기도 업체가 있지만 나도 주력사업 본사는 서울에 있어. 옛날같이 우리가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되돌아 아가씨들이 두 번째 양주병을 따 빠르게 돌리면서 난 다시 흐물음을 취해갔다. 이어 가라오케 반주가 들어오고 술자리는 룸사롱의 일반적인 공식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칠적한가 흥청거림에 비해 그날 밤의 술자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밤 11시가 되기도 전에 석대가 가만히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오늘은 이만 자리를 끝내야겠어. 못다 푼 회포는 다음에 서울서 만나 풀기로 하고 11시에는 일어서지. 재수씨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나? 그러더니 정말로 11시가 되자 칼로 자르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이나 한 듯한 말투에 공연이 섬뜩했으나 실로 알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었다.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석대를 앞질러 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모셔온 사람처럼 공손히 문을 열고 그를 기다렸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이랬으면 그러니까 석대가 성공한 걸로 그린 거잖아요. 뭐 약간 불량적일지 몰라도 그래도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난 이거 좀 가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30년이 다 돼가는 옛일을 이랬거든요. 내가 이게 이제 의미적인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용이 맨 처음이 30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맨 뒤에 끝에 뭐로 나오냐면 맨 끝에는 26년 전 그날의 석대가 떠올랐다. 몰락한 영웅의 비장미도 뭐도 없는 초라하고 무력한 우리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26년이라고 밝힌 거로 보면 이 결말이 좀 이거 나중에 일부러 헷갈리게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결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독자나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까? 어른들이나 가르치고 싶거나 비평가들만 그렇게 결말을 갖고서 다 해석을 하는 거지. 그치? 학교 교과서는 더 황당해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이게 5학년인가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앞부분을 한 두세 쪽 해가지고 이걸 보고서 석대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맞출 건 하나밖에 없어. 뭐 독재적인 하나야.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호령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그걸 그 뒤에 모습 보이는 걸 갖고서 단정 짓는다? 성격이란 것이 이미 고정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교과서가. 뒤로 전개되면 따라 달라질 수 얼마나 있죠. 뭐 얘는 실제로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독학을 쓰면요. 별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 애들도 써요. 엄석대 같이 리더십 있는 애를 왜 쫓았을까? 애를 쫓으면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비판을 해요. 사실 맞는 얘기죠.
그걸 왜 쫓았을까? 애들은 그렇게 비판적으로 안 봐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른들이 제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컨닝인데, 컨닝 사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컨닝도 아니죠. 돌아가면서 하나씩 쓰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죠. 재주 중에 하나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엄석대는 크게 잘못한 애가 아닌 거지. 시험 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라서 뭐 자기 컨닝이 아니라 바꿨다. 근데 애들 얘기는 공평하잖아. 그래서 한 병씩 줬잖아. 한 과목당. 참 미안해. 그래서 원래 얘기 돌아가면 생각보다 주제 내지는 결말을 갖고서 책을 독해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아이들이 그 영향이 클까?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은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다른 영향의 상당수는 그런 것들이죠. 전제된 거라든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기서 물론 한병태도 주변에 친구는 없지만 한병태인데 적어도 부모가 있고요. 그렇죠? 부모가 있어. 약간 몰락해서 서울에 지방으로 오긴 했어도 부모가 분명히 있고 엄석대는 할머니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전제를 깔면서 자꾸 그걸 증폭시키는 형태죠. 그런 식의 구상을 작가들이 의식하진 않겠지만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이걸 표절의 시비가 있는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중편을 보면 거기는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는 엄석대 주변 친구들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마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엄석대 같은 역할로 맡은 사람이 이영래인가 그런데 거기에 똘마이들이 이름들이 다 나와.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면 상당히 커요.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독자성 내지는 자기를 드러내갖고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 성격이고, 이거는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이 뒤집는 거 성격이잖아. 여기는 아이들이 못 뒤집죠. 이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뒤집는 거죠. 선생님이 뒤집으니까 아이들 이름을 굳이 내세울 이유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이름 없는 것만큼 그 아이들은 추천을 안 나선다는 것이 계속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서 이름 같은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름 기억하고 이름이 있고 없고 이름이 정체성이나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 와서 이제 이름 기억을 잘 못한다거나 이를테면 의문갖기 할 때 주어를 안 쓴다거나 그런 걸 상당히 강조하는 거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 큰 현상이 주체를 자꾸 없애고 수동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말들이 자꾸 수동태로 가버리는 것도 그렇고 주어를 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자꾸 사회 전체가 주체를 없애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거가 물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뭐 동화를 보지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동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는데, 여전히 동화를 보고 안 보고는 아이들이 접하는 매체 간의 비교예요. 동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텔레비전, 게임, 무슨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니까, 교과서 이런 거 비교니까 여전히 동화는 그거보다 몇 배 낫죠. 몇 배 좋으니까 여전히 동화는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드러난 결과나 결말을 통해서 어른들이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의문을 갖게 하고, 더 좋은 건 일상에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렵고 특히 가르치는 경우나 부모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동화를 빗대서 동화 속에서 나온 거에 의문을 갖게 시키는 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 정도로 의미를 두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삶이나 어디서 계기가 돼서 이렇게 뭔가 좀 크게 어떤 자극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는 거의 부작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특히 만약에 그 부모나 가르치는 사람이 삶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둘러싼 상황이 그런 전제가 깔려 있으면, 다시 말해서 너무 가부장적이 아니고 아주 위기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나름대로 상상력도 인정해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 좀 깔린 상태에서 그런
그런 배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대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몰라도 우리 삶이 특별히 않다면 거의 기존의 이 통념이라 하는 거에 문제를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성평등만 해도 아버지하고 엄마로 대비되는 남녀의 그 차이가 좀 많고 적고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남성 우위는 거의 그 가부장 형태 안 들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거를 몰라 다른 등속이나 다르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자식 있는 경우에 안 그러기 참 어려워요. 그거를 남자가 얼마큼 대단하게 하고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다를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니까 그런 통념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런 책이건 그렇지 않은 책이건 봤을 때 아이들한테 그 바람직한 얘기를 했을 때 먹힐 것이냐, 저는 그냥 앞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 뿐이지 하나 안 먹힐 것이다.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 아무리 교과서도 엄청 가르치는데 동화를 통해서 뭘 주제를 가르치는 건 특히 어려울 거고 그냥 그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30분 됐네. 질문을 좀 받고 할까요? 이걸 껐다가